예, 거룩하십니다. 다음 순서는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연구 발표의 시간인데 오늘은 울산의 박정웅 도반께서 오늘부터 새로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한 화암코리아 제4장 대주제는 불교 2700년사 비판적인 성찰과 대안의 모색, 그리고 오늘 발표할 주제는 그중에 제4장 2700년 불교사 가운데 부파불교의 공가에 관해서 앞으로 30분 동안 연구하신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박정웅 도반 준비되었습니까? 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6기 한원 박정웅입니다. 6기 중에서는 처음 하는 발표라서 영광스럽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발표 잘 하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화엄코리아 제4장 부파불교의 성과와 한계입니다. 목차는 책의 목차를 그대로 따랐고요. 제1강 우리는 왜 제멋대로 불교하는가. 오늘 주제가 부파불교라서 교단의 분열과 연관지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붓다의 인멸과 교학의 다양성. 당시 인도에서는 후계자를 지목하는 스승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붓다께서는 교단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고 인멸하게 되십니다. 사리불이 계셨다면 사리불을 지목했을 거란 추측이 많던데요. 사리불이 돌아가시고 부처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단이 텅 빈 것 같구나 라고요. 다른 제자분들이 들었을 땐 나도 사리불만큼 하는데 하면서 섭섭해 할 수도 있었겠죠. 중국의 공자님도 아끼는 제자 안회가 죽었을 때 아,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라고 했다네요. 성인들은 물질에 대한 집착은 없지만 제자에 대한 욕심은 좀 있으신가 봅니다. 8대 성지 사진인데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의 동쪽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인멸 후에는 마하가섭 세력이 주로 맡게 되는데요. 아난다는 마하가섭과 함께 하기는 좀 그랬는지 이렇게 인도의 서쪽 지역에서 교화를 시작하게 되고 나중에는 동쪽만큼 세력이 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붓다 인멸 후 1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서방교단 스님이 동방교단 바이살리에 순회를 오게 되는데요. 바이살리 스님들이 바둑에 돈을 받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당시 바이살리는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상인들이 밥 대신 금, 은을 주는 게 문화적으로 바뀐 것이지요. 배살리, 너희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좀 봐줘.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 야, 그러면 우리 다 모여서 끝장 토론 한번 해보자.
그랬겠죠. 이렇게 변질된 10가지 사항이 문제 제기가 되어서 동서교단 전체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소개했던 에피소드는 제일 마지막에 있네요. 이걸 십사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불교 교단 분열의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서교단의 장로회의에선 십사는 정법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십사의 각 항목을 보면 아주 소소하죠. 요즘 와서 보면 이런 일로 교단이 분열돼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십사가 정법이 아니라고 결정되었지만 상업이 발달하고 변화하는 사회에선 사실 잘 맞지 않았겠죠. 그래서 교단이 처음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전통을 유지하는 쪽을 상자부, 변화하는 쪽을 택한 것을 대중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상자부니까 스님의 제자분을 상자라고 부르듯이 전통을 이어받았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불교 교단에서도 표준을 위한 노력도 합니다. 붓다의 유훈을 잘 새기려는 노력도 하고요. 적절한 시기에 여러 차례 결집도 하게 됩니다. 제3차 결집에선 논장이 추가가 되어서 경률론 3장이 완성되게 됩니다. 당시에는 암기 문화였는데요. 한 개를 암기하면 1장 법사, 2개를 암기하면 2장 법사, 3개를 암기하면 당연히 3장 법사겠죠. 최근 20세기에 미얀마와 태국에서 3장 법사 시험을 부활시켰다고 하네요. 아주 어려워서 몇 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답니다. 진용 스님이라고 한국 스님이 예전에 태국에서 3장 법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십니다. 보통 서기 2세기에 결집한 제4차 결집이 끝인데요. 최근에 미얀마에서 2번이나 결집을 했다고 해서 추가해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상자부 8개국이 모여서 표준화에 노력을 했다고 하네요. 이 상자부 8개국을 보면 조금 못 사는 나라가 대부분인 듯도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미얀마는 최근에 내전이 생겼지요. 미얀마의 촛불 집회 사진이고요. 미얀마 사태가 평화와 자비로 결론 짓게 되었으면 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제1강 우리는 왜 제멋대로 불교하는가? 두 번째 항목은 지역적, 문화적, 정치적 요인인데요. 종교란 게 교리와 계율 때문에 분열되는 현상은 이웃 종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톨릭은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로 분열되어 있고요. 개신교, 성공회 등으로 분열되어 있죠. 타 국가로의 전파 과정에서도 불교가 변화되기도 하는데요. 중국에 가서는 전혀 다른 수행법인 선불교가 나오고 인도에는 없는 관운장을 모시는 관운전도 생겼죠. 한국에서도 토속 신앙인
산신을 모시는 산신각이 생기는 예가 있겠습니다. 또 국가가 정책적으로 종교를 수용하면서 정치 종교화 되기도 하는데요. 정치와 종교가 만나면 교단은 강성해질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무언가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자주 보이는 불교 연대표이고요. 부처님과 그 제자분들이 활동하던 당시에 불교를 원시불교, 초기불교, 근본불교 이렇게 부르고요. 이후에 부파불교, 대성불교, 밀교 순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성불교가 중국과 동아시아 쪽으로 갔는데요. 아시아의 북쪽에 있다 해서 북방불교라고 부르고요. 남쪽으로 간 상자부 불교를 남방불교 이렇게 부릅니다. 제1강 우리는 왜 제멋대로 불교하는가. 세 번째 보편적 표준의 부재고요. 종교와 사상은 분열되면 제각기 표준을 만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우리 파리사만 봐도 기존의 불교와는 전혀 다른 예불의 표준이 생기고 있지요. 로마 가톨릭은 교황청의 힘이 막강해서 성당들이 모두 교단에 기속되어 있고 시골의 신부님 월급이나 도시 큰 성당의 신부님 월급이 같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100만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시급도 안 되고 있죠. 또 노후에 보장이 되니까 신부님들이 돈을 모으려고 하는 욕심이 또 없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성직자의 청정성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 종단 중에는 천태종이 가톨릭과 매우 흡사해서 스님들도 월급을 받고 노후 보장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교의 표준은 무엇이냐? 표준은 없는가? 라는 관점이 생기고요. 모든 것이 바뀌어도 불교의 표준을 사성제와 팔정도로 잡아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2강 사제팔정도 성스러운 표준 사성제 팔정도 그리고 우리 파리사의 희망합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성제 고진멸도이죠. 불교의 유일한 성제, 성스러운 진리, 성스러운 가르침, 성스러운 표준이다. 제가 막 불교에 입문해서 사성제를 처음 들었을 때 문장은 이해가 되는데 무슨 내용이지? 너무 관념적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몇 년 뒤 불교 대학 다니면서 법사님이 풀이를 해주시니까 그제서야 사성제가 선명하게 이해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소개한 사항을 첨부해 보았습니다. 괴로움은 집에서 오고 중도로서 소멸할 수 있다. 조금 쉬운가요? 중도는 팔정도를 말하고요. 이 집성제가 법사님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요. 우리 법사님처럼 어두운 조건, 논리적으로 좋아 보이고요. 집이 모일집이라서
집착이 생기고 고정이 된다로 이해해도 좋아 보입니다. 젊음을 고정하려는 마음에서 몸에 대한 괴로움이 생기고 5가지 욕심이죠. 재물, 음욕, 식욕, 명예욕, 안락함이나 수면욕을 유지하려는 마음에서 괴로움이 생긴다. 오욕락은 없어도 괴롭고 많아도 괴로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팔정도이고요. 팔정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청정한 삶이다. 삶의 현장, 고통의 현장으로 뛰어들어 사람들 살려내는 행위이며 삶이다. 불교를 모르는 사람에게 팔정도를 말하면 도덕 교과서잖아. 이거 누가 몰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정의 항목인 정정진, 정념, 정정이 있어서 도덕 개념을 뛰어넘는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아리사의 희망 합성입니다.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요. 다 같이 낭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현임 같이 세상에 대한 대한 연민으로 많은 사람들 섬기는 열정으로 따뜻한 미소로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라도 함께 나누고 적게 먹고 검소하게 절제하며 살고 옥에 지켜 산목 치지 아니한다. 순간순간 허리 곧게 펴고 들숨날숨 헤아리며 마음 집중하여 이렇게 눈앞의 현실 상황 안팎으로 있는 그대로 지켜본다. 재행무상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소멸하는 것이다. 내 잘났다 고집할 것이 없고 이것이 진리다 고집할 것이 없다. 때때로 평등 공동체 우리 파리사에 둘러앉아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고 공감 합의하고 대중력으로 피땀 흘리며 전법 개척의 길 가고 또 간다. 네, 거룩하십니다. 네, 다음은 제3강 부파불교, 불교 발전인가, 불교 변질인가. 역시 세 단락으로 참고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남방불교에서는 크게 18개로 교단이 분열되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분별 설부가 남방불교 상자부에 영향을 미쳤고 법장부와 설일체유부가 대성불교에 영향을 미쳤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명칭으로 분열된 교단도 보이네요. 참고로 우리나라 현재 불교 교단 숫자를 검색해 보니 무려 146개 교단이 된다고 합니다.
부파 불교의 20여 개의 교단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제3강 부파 불교, 불교 발전인가, 불교 변질인가. 먼저 출가 우월주의입니다. 붓다 불멸 이후 출가성 중심으로 가르침이 편집되고 사상적이고 전문적 연구, 아비담마 교학 연구가 주류가 되어버렸다. 부파불교를 소성불교라고도 하고요. 아비담마 불교라고도 합니다. 아비담마가 논서라는 말인데요. 인도 사람들 특징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을 좋아해서 이런 논서가 발달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논서 성향 등의 영향으로 불교가 불교 학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철학인가 종교인가 이런 의문점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불교 신도님들을 보면 불과 10년 전만 해도 기복신앙 쪽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인터넷도 보급되고 불교 대학도 많이 생기고 해서 또 남방 불교 수행법도 들어오고 그래서 경전 공부나 사티 수행 쪽으로 접근하시는 신도분들도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3강 부파불교, 불교 발전인가 불교 변질인가. 대중성의 상실과 불교 대학화. 그래서 인도 불교 후반부로 갈수록요. 불교 대학화가 뚜렷해지는데요. 10개가 넘는 대학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대중성은 갈수록 잃게 되었고요. 불교 대학에 와서야 불교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불교 대학 3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서 가장 유명한 불교 대학이지요. 나란다 불교 대학입니다. 중국 현장 스님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10,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인도가 그리스 문화와 접목되면서 융성해진 대학인데요. 파키스탄의 탁실라에 위치한 탁실라 대학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컸다는 대학, 비크라마실라 대학입니다. 1203년 이 대학이 파괴된 것을 인도 불교의 공식적인 소멸로 보고 있을 만큼 가장 규모가 큰 대학이었다고 합니다. 이슬람 국가의 침공과 인도 지배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죠. 제4강 부파 불교의 성과와 한계. 3강에서는 부파 불교의 부정성이 좀 강조되었는데요. 긍정성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파 불교, 붓다의 모습을 보존하다. 바로 불교 경전이 전래되고 보존된 것입니다. 제4차 결집 때 스리랑카에서 최초로 경전이 문자화되는데요.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고요. 이것을 빨리 니까야라고 합니다. 중국에 한자로 번역된 것을 아함경이라고 부르고요. 니까야는 5부, 아함경은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아함경은
오부가 없는데 이유를 아시는 분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함경은 중국 색깔이 있어서 단어나 비유에서 니까야와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순서는 초기 불경 먼저 공부하고 그 기초 위에서 대성경전 공부하라 하면 좋다. 그 속에서 붓다의 연민과 성김의 삶을 찾을 것이다. 라는 법사님의 당부 말씀도 첨부해 봅니다. 제4강 부파불교의 성과와 한계. 두 번째, 출가의 순수성을 보존하다. 아난다와 붓다의 부름에 대한 대화 내용입니다. 부름, 걸식, 성가 공동체, 기본적 계율 준수. 주로 상자부 불교 국가에서 유지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리랑카는 교학이 발달했고 태국은 계율이 잘 지켜지고 미얀마는 수행법이 잘 전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도는 5개, 비구는 250개, 비구니는 348개울이 있네요. 비구니 스님이 개울이 좀 많네요. 한국 불교의 청정성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요즘 5개를 철저히 지키는 신도님들이 보기 드물죠. 그리고 스님분들도 비만이신 스님들도 많이 보이고요. 비싼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스님도 계시고 도박으로 종단이 시끄러워지는 사태가 생기는 것을 보면 한국 불교의 청정성은 어느 정도일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부파 불교의 성과와 한계. 결론 부분인데요. 부파 불교는 찬란한 학문적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대중성을 상실하고 출가의 불교로 변형되었다. 부파 불교는 불교 발전의 한 단계로서 인식되어야 하고 타 국가로의 불교 전파에 기여하였다. 부파 불교의 역사적, 사상적 한계와 공헌은 서로 구분되어 관찰되고 적극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입니다. 그 결론 부분이죠. 매전말을 적어 보았고요. 각 부파 교단의 비교 분석 자료는 잘 찾을 수가 없어서 아쉬웠고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나의 불교는 학문인가, 수행인가, 신앙인가, 실천인가, 어디에 가까운가에 대한 참고를 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수행으로 시작을 했는데 교학에도 관심이 생기고 있다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파리사에서는 아마 실천 쪽에 가까운 분들이 많으시겠지요. 역사적으로 볼 때 큰 스님 한 분이 나오면 그 불교 교단의 확장력이 엄청나서 견성 없는 실천적 불교와 대중적 불교는 어디까지가 한계일까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